안녕하세요. 성안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야산 독서당이라는 고전 시가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18페이지를 펴주세요. 118페이지입니다. 자, 제가야산 독서당. 일단 최치원에 대한 수업 전 영상을 다들 봤을 거예요. 최치원은 통일신라 말기의 학자이죠. 육두품이었습니다. 당시의 육두품은 좀 더 지식이 있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지만 귀족층들에 비해서는 신분의 그런 벽이 한계가 많았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굉장히 큰 제약이 있었습니다. 관직을 높이 올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최치원 역시 당대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당나라에 유학까지 갔다 오고 당나라 장원급제도 했었는데요. 당나라에서 유학생들이 보는 과거 시험 빈군과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급제도 하고 뜻도 펼치고 돌아왔었는데 막상 본국인 모국이었던 통일신라에서는 자신의 뜻을 펼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신분제의 벽에 가로막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은거를 하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요. 가야산이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제가야산 독서당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이 제는 뭐냐면요. 제목이란 뜻도 있고요. 제목을 짓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펜이 조금 안 좋은데 딴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3번 그 다음에 품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산 독서당은 무슨 뜻이냐면요. 가야산에 있는 이게 가야산이죠. 가야산에 있는 독서당 책을 읽는 당이란 뜻입니다. 독서하는 집. 바로 최치원이 은거하던 장소이죠. 그래서 최치원이 지은 이 시는 한마디로 이런 뜻이죠. 제목, 가야산에 있는 독서하는 집 또는 가야산에 있는 독서하는 집을 품평하다 뭐 이런 뜻으로 지은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가의 갈래가 엄청 중요하죠. 이게 언제 생겼냐, 그리고 어떤 형식이냐 이런 게 갈래를 통해서 많이 결정됩니다. 뭐 시조이면 조선시대 때 생겼겠구나, 그리고 세 줄 형식이었겠구나, 초장, 중장, 종장의 형식이었겠구나 이런 게 있고요. 또 뭐 향가이면은 신라 때 지어졌겠구나, 그리고 이제 향찰로 적혀졌겠구나 이런 특징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시는 대체 어떤 갈래를 갖고 있을까요? 봤더니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원문이에요. 이게 원문이고 그 원문을 이제 후대 사람들이 해석한 게 요 아래에 있는 해석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치원이 썼을 때는 이렇게 한자로 썼을 거예요. 한자로 쓰여 있는 시는 한시 아니면 향가인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여러분 이거 뭘까요? 이거는 한시입니다. 한시와 향가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향가는 향찰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말의 어순에 따라서 한자의 음과 뜻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향가라면, 한시는 그냥 중국에 있는 그 어순을 그대로 따르면서 한자의 뜻만 사용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짓는 시랑 똑같아요. 약간 그 한자를 우리식으로 변용한 것이 향가라면, 한시는 그냥 중국의 글자를 중국 어순에 따라서 중국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게 쓴 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적어볼게요. 자, 갈래는 뭐다? 한시다. 한자로 된 시, 한시이다. 한시에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먼저 4줄짜리 한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절구라고 하고요. 그리고 8줄짜리 한시를 뭐라고 하냐면 율시라고 합니다. 12줄짜리 시는 뭐라고 하냐면 배율이라고 하죠. 자, 이 시는 몇 줄짜리일까요? 봤더니 1, 2, 3, 4. 몇 줄이에요? 4줄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게 속할까요? 절구에 속하겠네요. 그리고 또 한시는 가로로 5글자가 있느냐, 가로로 7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5원과 7원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 시는 제가야 산 독서당은 몇 원일까요? 1, 2, 3, 4, 5, 6, 7, 네, 7글자로 되어 있네요, 가로가. 그러니까 7원이겠네요. 자, 그래서 이 시는 뭐다? 7원 절구이다. 7원 절구의 한시이고요. 그리고 이 절구 같은 경우에는 1구, 그리고 2구, 4구 끝에 아분이 있습니다. 네. 아까 여기 선생님이 4줄, 8줄, 12줄이라고 했는데요. 그 한시에서는 이거를 4구, 8구, 12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0줄짜리 한가를 우리가 19채 한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는 줄을 뜻한다고, 세로 줄을 뜻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 2, 4구 끝에 7원절구에서는 아분이라는 게 있어요. 아분은 뭐냐면 비슷한 소리를 내고 있는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뜻하자면 라임이라고 하죠. 라임을 맞춰서 이렇게 노래들 가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한시를 지을 때 비슷한 라임으로 끝나게 많이 만들었는데 1, 2, 4구 끝이니까 1, 2, 4구 끝이니까 여기가 지금 아분을 가지고 있는 한자들입니다. 한자를 읽어봤더니요. 광분, 첩석, 후, 중만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한자 시험을 보진 않습니다. 우리가 한문 시험이 아니라 국어 시험이기 때문에 한자를 물어보진 않는데, 네, 그냥 이게 원래 원어가 원래 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한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시험에서는 이런 한글 해석본을 주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죠. 광분 첩석 후 중만 무슨 뜻이냐면요. 광분 엄청 미친 듯이 내뿜으면서 달려온다는 겁니다. 첩석 첩첩이 둘러싸인 석 돌들 사이로 후 중만 네 그래서 아주 봉우리에 크게 울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으로 끝나고 있으니까 여기 나머지도 다 약간 만과 비슷한 소리를 내고 있는 한자들이 아마 오겠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줄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요. 물의 웅장한 소리. 여기서 물은 자연을 가리키죠. 물의 웅장한 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 듯이 달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우리에 올린대요. 무엇이 그랬겠어요? 바로 폭포가 그랬겠죠. 인, 난분, 지척간. 자, 여기서 인어는요, 인어 아가씨 할 때 그런 인어 공주 할 때 인어가 아니죠. 사람 인자에 말 어자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소리란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 말소리, 인어는 아주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어는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예요. 사람들의 말소리가 난분 지척간, 난분, 어려울 난, 분별할 분, 그러니까 분간하기가 어렵다. 네, 지척, 아주 가까운 지척에서도. 네. 여기 보았듯이 만과 간이 지금 어때요? 말소리가 비슷하죠. 아분을 사용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사람 말소리를 지척에서 분간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왜 그런 걸까요? 바로 폭포 소리 때문이죠. 아까 전에 폭포가 돌 사이로 미친 듯이 달려 나오면서 겹겹이 봉우리에서 울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이 이렇게 가야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가야산에 독서당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치원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산 속에
폭포가 엄청 많은 거예요. 잠시만요. 폭포가 이렇게 막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폭포 소리 때문에 어때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바로 여기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아주 신나게 싸우고 있죠. 이 정치판에 있는 자신의 탐욕만 위하는 이 관리들은 계속 싸우고 있어요. 막 서로 싸우고 시끄럽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어때요? 응, 안 들려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싸우는 게 너무 싫어서 응거하게 된 우리 최치원은 폭포 소리 때문에 들리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연 속에 있다 보면은 세상사의 고단함과 그리고 시끄러움과 갈등과 더러움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인어남분 지척간 네,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요. 상공시비성도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상공시비성도이. 자, 여기서 시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성은 인어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시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비성이 뭐냐면요. 옳을 시, 그를 비, 소리성자.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비를 우리가 너 시비거냐 할 때 그 시비예요. 너 시비거냐 할 때는 누가 옳고 그른지 따져보자는 거야? 싸움 거는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비성, 내가 옳다, 네가 그르다 이러면서 싸우는 게 바로 시비성입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 시비하는 소리, 분쟁과 갈등을 일삼는 이 속세의 소리, 이것을 상공, 항상 상의 두려울 공이죠. 항상 공포스러워했다. 항상 두려워했다. 그래서 도이, 이 시비성이 이 귀에 도착할까봐, 귀에 들릴까봐, 귀에 잃을까봐 매우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시비성도 뭐라고요?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로 분쟁과 갈등을 일삼는 속세의 소리라고 볼 수 있죠. 정치판 그리고 속세의 더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치원이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서 폭포 사이로 들어가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시비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시비소리가 내 귀에 들릴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어떻게 했대요? 고, 교, 류, 수, 진, 룡, 산 일부러 어떻게 했답니까? 류수, 흐르는 물을 용처럼 온 산을 둘러싸게 만들었대요. 네, 온 산을 둘러싸게 진을 쳤답니다. 그러니까 이 유수는 바로 흐르는 물로 시비성과 인어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흐르는 물은 자연의 소리예요. 인위적인 사람의 말소리와는 다르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시적 화자와 속세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요. 시비성과 류수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한글 번역본에서 한번 보세요. 보면은 시비하는 소리가 있고요. 흐르는 물이 있는데 이 둘이 뭘 이룬다고요? 대조의 기능을 이루고 있는 대조의 표현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표현상의 특징 같은 거 한번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맨 첫 번째, 이 시는요. 기승전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네 줄짜리 한 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흔히 기승전결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은 네 줄짜리니까 딱딱 나누기가 좋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줄이 기, 두 번째 줄이 승, 세 번째 줄이 전, 마지막 줄이 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도 첫 번째에서는 이제
첫 번째 줄 기에서는 이야기가 시작된 느낌이죠.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 듯이 폭포가 내뿜으면서 겹겹 봉우리에 울리고 있다. 승에서는 이제 그 발단으로 인해 어떤 일이 생겼는지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 말소리가 그래서 지척에서도 분간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요. 그다음 전에서는 이야기를 화제를 조금 전환시키죠. 내가 이렇게 앞에서는 계속 자연이 어떤 형태인지를 보여줬다면 전에서 나의 내면 세계로 오게 됩니다. 최치원은 내면 세계. 항상 시비하는 소리가 귀에 들릴까 두려워하기에 내면 세계로 오는 전환을 보여줬죠. 그래서 전이 왔고요. 결에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응축하고 압축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싸게 했네. 내가 은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승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외적 상황입니다. 외적 상황입니다. 외적 상황.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일들, 어떤 바깥에 있는 일들, 경치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지금 가야산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폭포가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 듯이 내뿜으면서 봉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사람 말소리가 분간하기 어려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전결. 이 셋째 줄과 네 번째 줄에서는 어떤 일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죄송합니다. 복도가 조금 시끄럽네요. 자, 전과 결에서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내적 심리를 얘기하고 있죠. 내면 세계. 자, 외적 상황에서 내면 세계로 지금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표현법은 바로 뭐에 속한다? 선경후정에 속한다. 앞에서는 경치를 얘기하고 뒤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얘기하는 선경후정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선경후정은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시 중에서도 선경후정을 취하고 있는 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게요? 네. 뭘까요? 맞습니다. 저녁에이죠. 저녁에라는 시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녁에와 공통점. 또 만약에 제가 한 독서당이랑 저녁에를 딱 주고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 물어보면 뭐가 되겠어요? 앞에서는 외적 상황, 뒤에서는 내면 심리를 얘기하는 선경후정의 방법을 쓰고 있다, 표현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또 어떤 표현법 쓰였는지 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대조의 표현법도 쓰고 있고요. 시비하는 소리와 흐르는 물이 서로 반대를 이루고 있죠. 그다음에 또 어떤 표현법이 있나 봤더니 이 마지막 줄이 좀 표현법이 많이 보이네요. 밑줄 쳐볼게요.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싸게 했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표현 방법이 보이고 있을까요? 일단 물이 사람도 아닌데 사람처럼 온 산을 둘러쌌답니다. 흐르는 물로 하여금 산을 둘러싸게 했네. 흐르는 물이 자신 스스로 산을 둘러싸도록 시켰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법이 표현되네요. 자, 의인법이 있고요. 또 원래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나 더러운 속세와 단절한 채로 그냥 자연 속에 은거하고 싶어. 원래는 이 얘기를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흐르는 물이 산을 둘러싸게 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좀 더 우회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돌려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친구한테 야, 나 너 진짜 싫거든? 너랑 이제 떨어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잠시 혼자 있고 싶어 라든가 아니면 나 잠깐 집에 나 혼자 지금 잠깐 방에 들어갔다 나올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네가 싫어 라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안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이제 만약에 그런 뜻으로 얘기했다면 굉장히 우회적으로 얘기한 표현이 되겠죠. 우회적 표현. 의인법이 우회적 표현은 아니니까 쉼표로 연결해 주는 게 좋겠네요.
자, 의인법과 우회적 표현이 쓰였고요. 또 어떤 표현 방법이 쓰였냐면요. 자연의 주관적 변용이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황진리 시에서도 배웠었을 거예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시거든 구비구비 펴리라 라는 시 배웠을 겁니다. 그 시에서도 보면은 밤이라고 하는 동짓날 밤, 겨울밤이라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시간이 구비구비 넣었다가 서리서리 펴지는 그런 물체처럼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거기서 시간이니까 자연은 아니고 그냥 추상적인 대상이라고 보겠지만 그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변용이 보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대상을 주관적으로 변화시켜서 사용했어요. 흐르는 물이 폭포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떨어진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중력의 방향에 따라서 그냥 자기가 이동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싫으니까 폭포를 일부러 내 주변에 두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자연을 주관적으로 변형시키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이 시에서는 원래 하고자 했던 주어를 자기라는 주어로 자신이라는 주어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폭포가 떨어진다라고 폭포가 주어일 거예요. 폭포가 원래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폭포를 둘러싸게 했어. 내가 폭포를 산을 둘러싸게 만들었어. 이렇게 주객을 전도시키고 있죠. 원래는 폭포가 최치원을 감싸고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내가 폭포를 둘러싸라고 주객을 전도시킴으로써 어떻게 한 겁니까? 그만큼 더 속세에서 떨어지고 싶고 은거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좀 더 잘 표현한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선생님이 학습지를 올렸을 텐데요. 그 학습지도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학습지 찾았나요? 거기 EBS 온라인 클래스에 보면은 제가 한 독서당 학습지가 있을 겁니다. 이거 다운받아서 같이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첩첩하위를 미친듯이 광분 미친듯이 달려서 겹겹 봉우리 울리니, 그러니까 폭포가 미친듯이 울린다고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더 은거하고 싶은 마음을 잘 드러내기 위한 거죠. 그만큼 폭포 세기가 아주 컸으면 좋겠다. 폭포의 소리가 아주 커서 나에게 속세의 소리를 아무것도 안 들리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이걸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키 어려워라. 인어 남분 지척간, 지척에서 하는 인어 말소리가 분간하기가 어렵다. 늘 어떻게 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바로 뭐예요? 시비하는 소리죠. 늘 시비하는 소리가 귀에 성도이 들릴까 두렵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짐짓 저런 소리 안 들려서 좋지 뭘 이러면서 지금 콸콸콸콸 물로 지금 둘러싸고 있죠.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자, 작자에 대해서 보면요. 최치원은 신라의 천재 학자로 무슨 출신이다? 육두품 출신이다. 당시 신라는 골품제 사회였기에 육두품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높은 벼슬에 오를 수가 없었다. 이거 너무 웃기네요. 깝노노 이렇게 되어 있네. 그래서 당나라로 갔죠. 여기서는 아무리 신라에 있어봤자 볕을 볼 수가 없으니 과거 시험 제도가 공평하게 있는 당나라로 일단 떠납니다.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최치원은 당나라로 유학을 갔고 18세의 나이에 시험에서 장원 1등을 해 황제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뭐하나 엘리트가 되어 오면은 좀 빛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고국에서는 외면받죠. 엘리트가 되어 귀국한 최치원은 자신의 능력을 고국을 위해 발휘하려 하였으나 그를 시기한 누구들? 중앙 귀족들은 음서제도로 그냥 핏줄에 따라서 관직을 얻었던 이 무능력한 귀족들은 그를 시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사사건건 그에게 반대하였죠. 반대하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시무십조 등 그의 아주 파격적이고 뛰어났던 개혁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결국 최치원은 그래 내가 때려치운다 때려치워 더러워서 때려쳐 하고선 어떻게 해요? 은둔 혼자 숨어서 사는 걸 은둔이라 그러죠. 은둔하여 전국을 돌며 생애를 보냈다. 신분제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한 비운의 천재 최치원. 그의 시에는 이러한 서름과 고뇌가 담겨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요. 이 시는 어떻다? 주객 전도를 하고 있는 시이다. 사실은 사람이 주체인데 주체인데 마치 폭포가 나를 감싸 차단한 것 같이 말을 했죠.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폭포가 떨어지고 있는데 사람이 주체인 것처럼 폭포를 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원래는 사람이 내가 슬픈 건데 내가 숨어버리고 싶은 건데 폭포가 나를 차단한 것 같이 이렇게 말한 걸 수도 있죠. 두 가지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서 속세가 싫어서 뭐하고자 하는 단절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또 하나 필기가 되어 있는데요. 아이고, 이건 또 뭐야? 자, 이 시는 한시가 갈래이고요. 한혁시가 아닙니다. 가끔씩 이제 페이크로 많이 나오는 게 한시가 갈래인 시를 데려다 놓고 이 시는 향가이다 또는 이 시는 한혁시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선지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한혁시는 그 중국의 시를 우리나라 식으로 바꾼 이제 한자를 이제 번역한 시를 한혁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는 그냥 중국 원문 그대로 중국의 문법에 따라서 중국 사람들도 해석할 수 있게 쓴 시이죠. 그래서 이 시는 한혁시가 아니라 한시이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가야산 독서당의 본문 내용을 다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교재와 학습활동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